그동안의 다른 전망 기관들이 다 전망치를 조금씩 낮추셔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도 1.4가 컨센서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조금 높지만 네. 뭐 IMF, 한국은행 다 1.4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제게 여전히 1.4로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1.1 내지 1.2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쪽이 취약한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 예상처럼 조만간 물가 상승률이 다시 3% 근처까지 올라가고 또 가계부채는 늘고 있고 그리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금리를 네. 낮추지는 못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럼 한국은행 뭘 할 수 있지? 뭐 올리지도 못하고 낮추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통화 정책도 금리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다고 하고 정부는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을 못 쓰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한마디로 정책 무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정말 각계에서 활동 중이신 정말 인사이트가 넘쳐나는 신과 대화의 순서로 여러분 다시 주말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4월 초쯤이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때 글쎄요. 다들 상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때 그 박사님 다시 좀 모셔주세요 하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틈틈이 요청을 드려서 오늘에야 시간을 얻게 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지금 9월이니까 5, 6, 7, 8, 9 벌써 5개월 정도가 흘렀네요. 그죠? 네. 예. 별로 우리 경제는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물론 네. 주식시장이 조금 생각보다는 활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또 그런 것도 같지도 않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항상 하던 것처럼 예. 경제 전망 예. 그리고 거시경제 분석 그리고 저희 LG그룹의 중요한 이슈들 예. 이렇게 분석해서 안팎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네. 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도 그렇지만 뵙자는 분들이 꽤 많으셨죠. 예. 하반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말씀 주시니까 네. 우선은 제가 거듭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약속을 2번 미뤘는데 네. 이런 제 사정을 감안해서 2번 미뤘는데도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 점 다시 저희야 한번, 언제든지.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요즘에는 방송을 잘 안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여기 3프로에 올해 초에 올해 2번째 방송 때 나와서 네. 말씀하셨던 올해 한국 경제 흐름 저희는 1.4% 보고 있다. 네. 그리고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네. 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저도 선명히 기억하는데 리오프닝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의장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4월에 다시 나와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실 그때도 고민이 많았었고요. 왜냐하면 뷰가 안 바뀌었었기 때문에 예.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다. 예. 근데 그래도 그때는 미국이 은행도 망하고 그래서 이슈가 있어서 그 말씀 드리러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도 비슷합니다. 예, 생각이 사실은 크게 안 바뀌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에서 부동산 불안도 있었고 네.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아직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그래요.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오늘 보시는 분들이 연초에 2번 나오셨을 때 얘기들을 다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
연초 대비해서 지금 경제 특히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어떤 면은 동일하고 어떤 면은 조금 다른 변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풀어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구이유안 같은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도 좀 들어보면서 가능하면은 지금 벌써 9월 이제 초순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전망도 살짝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거의 컨센서스는 1.4%로 수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전망치가 작년 말 전망치란 말이에요. 네. LG 경영 연구원만. 네. 그래서 적어도 제가 게스트로 모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 말 올해 초 기준으로 우리 올해 경제 전망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지 변화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뷰를 잘 안 바꿉니다. 네. 그리고 앞서 4월 7월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월에도 그랬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매크로를 보는 뷰를 크게 안 바꾸고 있습니다. 네. 앞선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는 게 제가 뭐 방송에 거의 안 나왔는데 네. 그래도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최근에 그분에서 놀라고는 있는데요. 뭐 앞선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봤던 매크로 뷰는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려온 바였는데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은 1.4. 큰 틀은 지난해에 이어서 수출은 부진이 지속될 거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마이너스 폭은 줄겠지만 부진은 지속. 음. 소비는 지난해 생각보다는 코로나 방역 활동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다소 회복됐지만 올해로 넘어오면서 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거다. 네. 그리고 건설 투자든 기업의 설비 투자든 마이너스에 가까운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제가 사실 올해 1월 초에 그렇다 보니 이렇게 다른 민간 부문 섹터들의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재정 공백이 하반기에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추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추경 말씀을 드렸던 것은 추경이 필요한 경제 상황 정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민간 쪽의 경제 활동이 부진할 때 정부조차도 돈을 안 써주면은 성장률 높여줄 만한 부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런데 저도 그때 이미 알고는 있었죠. 저희 성장률 전망치가 유독 낮았고 저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들이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보고 있었고 네. 정부 역시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반기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보릿고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쓸 때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쓸 것 같다. 실제로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재정 지출의 기조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65대 35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100을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이미 결정이 됐죠. 지난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추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똑같은데 그 돈도 사실은 상반기에 65를 이미 쓴 셈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저희 전망처럼 하반기에 경제 활동이 좋지 못한데 쓸 돈이 35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추경마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장률이 그다지 좋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거시 경제를 보는 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다른 전망 기관들이 다 전망치를 조금씩 낮추셔서 네. 이제는 제가 보기에도 1.4가 컨센서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 조금 높지만 네. 뭐 IMF, 한국은행 다 1.4예요. 예, 다 1.4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제게 여전히 1.4로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지금 시점에서는 1.1 내지 1.2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렇게 보고 있는가에 예. 대해서 사실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예. 소비, 투자, 수출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그나마 경기 대응 측면에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정부 재정 지출이죠. 그런데 뭐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중반에 발표되었던 중기 재정 계획, 향후 5년 동안의 정부가 재정 수입이나 지출을 어떻게 가져가고 국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겠는가는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미 지난해 여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도 뭐 대략적인 기조는 읽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도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이러한 중기 재정 계획 기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경은 공식으로 없다고 했죠. 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재정 건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요.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감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를 깎아줌으로써 개인은 소비, 기업은 투자를 늘려서 민간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 추경도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추경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선을 감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낮게 본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말씀드려온 해외 경제를 보는 뷰는 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침체를 겪을 것 같은데 다가오는 침체는 과거와 다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령 마일드하고 강하지 않고 쉘로우하고 그러니까 깊지 않고 기간이 짧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러한 침체 양상이 오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중국이 이미 지난해 말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를 했고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하면서 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왜 기대하기 어려웠는가와 관련을 해서는 회복의 양상, 그러니까 그냥 방역을 푼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국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내수가 살아나는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인데 그 소비도 제품 소비가 아니라 서비스 중심일 것 같다. 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들은 중국의 수출품 또는 중국의 제조 활동에 들어가는 원재료, 중간재, 부품 이런 것이다 보니 중국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 활동이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 수출이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조차도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약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8월 말 9월 초죠. 지금 시점에서 확인된 데이터를 보면 대체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네. 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경기 회복의 강도가 더 약합니다. 특히 2분기의 지표가 좋지 못합니다. 예. 결국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리오프닝의 효과가 조기에 소진되고 하반기 정도에나 올 것 같았던 이러한 하락 국면이 2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앞선 출연들에서 금융시장과 관련을 해서는 당분간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제 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렇게 됐죠. 중국에서 부동산 부채 불안이 가시화됐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분명히 중국 가계의 소비, 중국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을 하면 네. 1.4%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예. 아직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식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저희 그룹 내부적으로는 올해 성장률이 1.4%가 안 되고 예.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뭐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1.4를 보신 게 작년 말이란 말이에요. 올해 전체를 조망하면서 202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1.4 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들은 지금 뭐 조영우 박사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논거들을 쭉 팔로우 하다 보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는데 그대로 진행됐고 거기다가 변수인 정부 사이드의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라는 기조가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새로운 변수가 호전이 아니라 악화되는 그런 변수가 나왔다면 제 판단에도 오늘 모시기 전에 몇 퍼센트 정도를 보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현재는 1.1 혹은 1.2 정도 그러니까 애초보다 0.2% 혹은 0.3%포인트 정도를 더 낮추는 건데 아마 그 전망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노무라 뭐 이런 데를 제외해놓고 가장 낮은 것 같아요. 노무라 근데 너무 변동성이 큰 예측치를 요즘에 워낙 자주 내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저희 3프로TV에서 처음으로 그 뷰를 외부에 일단 오픈을 하신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올해 조영우 박사님 나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그 위험 인자 중에 미국을 비롯해서 아마 유럽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또 우리 금융회사들도 많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쪽의 상업용 건물들이에요. 근데 피치 같은 경우도 중소은행 신용등급을 낮췄고 뭐 당연히 국가신용등급 미국 낮췄습니다마는 뭐 GDP 잠정치 성장률 같은 것도 조금 낮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국의 경제 상황 또 위험 인자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양상이 온다면 마일드하고 짧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변화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침체가 오는 시기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하반기 정도로 봤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 내지 내년 초 정도쯤으로 뒤로 밀릴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선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도대체 왜 침체를 마일드하고 짧을 걸로 보느냐. 크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원래는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미국 가계에 쌓여있는 초과 저축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가계에 굉장히 많은 돈을 그냥 줬고요. 그렇다 보니 코로나 이전에는 한 1조 달러 내외에서 출렁거렸던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현금처럼 당장 꺼내서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의 잔액이 많을 때에는 5조 달러 가까이까지 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지거나 침체 양상이 나타날 걸로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 시점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들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쌓여있는 미국의 초과 저축이 언제쯤 줄면서 소진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분석이나 전망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조금씩 계속 줄 걸로 보고 있고요. 그게 미국 가계에 부담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입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특히 이번 한국의 근로자의 그 소득 통계에서 보면은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죠. 한마디로 명목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오르다 보니 물가를 감안을 한 실질 임금, 실질 소득은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금 더 시계를 넓혀서 올해 상반기로 우리나라 근로자 가계의 상황을 보면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에 반기 기준으로 실질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올해 상반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지금 높은 물가 그리고 한국은행이 끌어올린 금리의 부담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전에도 주셨습니다. 왜 올해 경기 흐름을 볼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고물가의 부담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테고 예. 올해 2월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러한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상이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와 같은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시차를 예.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석을 해보면 보통 2분기에서 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예. 올해 초까지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끌어올렸음을 감안을 하면 지금 조금 전에 그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에 그 부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가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갈수록 그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말이 되었건 내년 초가 되었건 이러한 침체 양상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고용 시장입니다. 고용 시장이 어쨌든 조금씩 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일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도 실업률이 3% 후반대 2000년대 이후로 보면은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실업률 수준인데 예. 이러한 실업률 수준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고용 사정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job recession 한마디로 고용 충만한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경기 요인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 노동자의 이민, 불법 입국자의 유입이라던가 또는 조기 퇴직자들 그리고 청년층이 일하지 않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미국 네. 고용 시장이 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가계에 쌓여있는 저축이 있고 고용 시장이 버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금리와 고물가의 부담 때문에 마일드한 침체 양상, 짧은 침체 양상을 거치더라도 그 강도가 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이 작용을 하고 특히 이러한 고금리의 부담이 미 국채 가격의 하락이라던가 또는 뭐 가상화폐 자산 가격의 하락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금융권의 부담은 지속될 걸로 봅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네. 상황은 주택 부문보다는 조금 더 취약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주택이나 다른 섹터에 비해서 미국 중소은행들의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높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많이 타고요. 예. 미시적으로 보면은 위워크와 같은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는 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을 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제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건지 안 일어난다는 건지. 그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상반기에 미국 은행들이 망할 때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기관 건전성과 관련을 해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공식적인 통계를 좀 믿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 이유가 미국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입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미국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테스트하는 게 미국은 금융기관들을 미 연준이 관리 감독을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고 그렇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는 시비어한 상황을 상정할 때 미국 시중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과 같은 이러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올해 봄만 하더라도 가장 최근 테스트가 지난해 여름 6월에 나왔던 테스트였고 예. 그 테스트에서 가령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오르고 미국의 주가가 반 이상 빠지는 상황에서도 미국 은행들이 버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왜 마일드하고 짧은 침체를 미국 경제가 겪을 걸로 보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가계에 쌓이는 초과저축 그리고 견조한 고용시장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개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 번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안 개선은 믿는다. 제가 믿고 있지 않고요. 예. 4월 출연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올해 도산을 겪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 같은 곳들을 보면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는데 보면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던 은행 리스트에서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없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했다는 얘기? 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제가 아마 4월에 말씀을 안 드렸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은행 감독에 구멍이 생겼다. 아니 구멍이 네. 만들어졌다. 예. 누구에 의해서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 예,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예. 금융산업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그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은행이 중요하구나.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판단하에 만들어졌던 게 도드 프랭크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거죠. 그 주체는 미 연준이었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은행들은 모두 다 매년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예. 알고 보니 이렇게 열어보니 2,500억 달러 미만의 은행들은 경련으로 받도록 한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고은행들이 거기에 해당됐군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는 그래서 작년 6월에 받았던 테스트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은행들이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서를 조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시비어한 상황을 상정합니다. 미국 경제가 아주 안 좋은.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이런 겁니다. 실업률이 10%까지 오르고 주가가 반 이상 빠지고 미국 금리가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가까운 저희 경험에 의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예. 어떤 악재가 생겨서 주가가 급락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막 올라가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인플레 부담이 생겼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고 이러한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이 시차를 두고 작용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상의 시비어한 시나리오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마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미국 경제가 마일드하고 짧은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된 침체입니다. 네. 계획된 침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물가를 위해. 잡기 위해서 미 연준도 알 겁니다. 본인들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도 저희가 그동안에 경험했었던 물가 상승 요인 중에 공급층 요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가령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인다.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글로벌 물류난이 생겼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근데 미 연준도 이걸 알겠죠. 근데 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릴까요? 물가는 공급층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요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중앙은행은 공급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당장 급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요를 꺾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수요 위축이 의도인 거죠. 그러면서도 얘기는 그렇게 안 하죠. 앞으로 침체는 안 올 거다. 우리는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침체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때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건 과거 선례입니다. 70년대, 80년대 1,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 위기 그 이전에 보면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 인플레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었고 70년대, 80년대에는 그것 때문에 더블 딥이 왔었고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저희가 굉장히 큰 자산 가격 하락도 경험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인플레에 뒤늦게 중앙은행이 대응을 하면서 급격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고 넘어가지 않았던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침체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네. 어떤 침체가 올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중앙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만약에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결과로서 오는 어떻게 보면 의도되고 계획된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앙은행으로서는 침체를 피해가고 싶겠죠. 그렇다 보니 앞으로 올 위기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상정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오는 상황은 시비어한 시나리오의 상황으로 설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막상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통화 긴축이나 인플레로 인해서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 연준이 설정을 한 시나리오 그 레인지 안에 상에 있네요. 예, 시나리오가 이러한 상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 연준이 뭐 올해 6월에도 발표를 했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전보다는 저는 그 자료에 대해서 웨이트를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미국의 정책 금리가 한 5.5에서 5.75 레벨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5.5죠 현재. 예. 현재 5.5인데 조만간 이제 9월 FOMC가 있는데 지금 뭐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는 한 차례 더 정도 인상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75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준의 스탠스라는 게 뭐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 경제를 보는 어떤 뷰에 입각해서 이 정도 미국 경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이렇게 대응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저 같은 일을 할 때 사람을 예측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령 뭐 김정은이, 예. 푸틴이, 시진핑이 어떻게 할지 예상하기 예.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금통위원 분들께서 미 연준에서는 어떻게 그 연준 이사들이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하반기에 우리나라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압력이 높아질 것 같다,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난 4월에 제가 출연하고 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출연한 이 동영상을 봤는데 네. 조금 좀 당황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의 제목이 네. 틀리길 바라는 경제 전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제가 좀 짓궂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네. 제가 그런 말씀을 제 이 이야기 중에 드렸더라고요.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걸로 제가 전망하고 예상을 할 때에는 제 전망이 맞으면 하고 좋은 바라지만 거고. 네.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내지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을 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제 전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다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멘트를 따서 제목을 네. 잡으신 거라고 예. 저는 해석을 했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근데 제가 예상했었던 5.5, 5.75 레인지에 지금 거의 다가섰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받는 느낌은 금융시장이 계속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연준은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좀 이제 안 올릴 거야. 이제 금리 인상 끝났어. 이제는 이제 조만간 인하할 거야. 뭐 올해 하반기 어디까지 인하될 것 같아. 이러한 전망이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나왔다가 틀려서 사그라들고 또 올해 중반에 나왔다가 또 사그라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매크로를 보는 뷰가 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월도 그렇고 4월도 그렇고 제가 매크로를 보는 뷰는 물가는 빨리 안 잡힌다였습니다. 네. 예, 그랬죠. 그래서 지난해 가을쯤에 물가 상승률 측면에선 정점을 찍겠지만 뭐 물가가 지수가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정점은 찍더라도
상승률은 떨어지더라도 기대만큼 빨리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가 지수의 증가율이기 때문에 물가 지수의 증가율이 1%라도 되면 사실은 물가 지수 레벨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자체도 기대만큼 안 떨어지겠지만 그게 플러스면은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쉽게 해소가 안 될 것 그렇죠. 같다. 9.1%에서 3%까지 낮춰졌지만 사실 9.1% 플러스 3%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계, 자영업자, 기업들이 직면하거나 느끼고 있는 고물가 부담이 저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게 소비나 투자에 분명히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미 연준도 한국은행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특히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나라보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이건 사실은 미국만의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 때문에 동시에 답을 드리면 미국도 최근에 물가가 좀 떨어졌고요. 네. 우리나라는 2% 초반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안정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네.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물가가 떨어졌느냐? 사실은 이게 반대 방향의 그 베이스 이펙트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난해 여름까지 국제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그 이후에 진정이 되긴 했지만 올해 여름으로 보면 지난해 굉장히 높았던 곡물 가격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에너지나 곡물 가격은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라고 부르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에너지나 먹거리가 차지하고 있는 웨이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인 때문에 한마디로 지난해 여름에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진정되면서 거기서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겁니다. 착시가 발생하는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여름 급등했었던 에너지나 먹거리 가격이 가을까지 계속 오르지 않았거든요. 가을로 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효과가 여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가고 있죠. 예.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도리어 그렇죠. 자극이 될 수도 있는 자극이 될 거고요. 수 있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전반에 기조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먹거리 품목은 얘네는 변동성이 너무 커. 그래서 물가에 큰 영향은 주지만 이것이 좌우하는 효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빼고 경제 보자. 전반에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을 보자고 해서 만든 게 코어 핵심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미국, 한국, 유럽, 일본 거의 모든 국가에서 최근에 물가 지표를 보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CPI 상승률보다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나 먹거리 가격을 뺀 나머지 한마디로 광범위한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코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는 에너지나 먹거리 가격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나머지 요인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그다지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네.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물가가 빠르게 진정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통화 정책에 주는 함의는 뭐냐면 지금 금융시장에서 예상하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피벗 변화가 한마디로 늦어진다. 아하.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쯤에나 가서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보유국도 아니고 이미 미국 5.5인데 우리는 3.5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에 달하고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한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은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하기 매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렇겠죠. 미국이 먼저 낮추고 예. 미국이 기조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이후에서야 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출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개시는 내년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경우에 내년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너무 좀 가혹하고 무리한 질문인 것 같은데 워낙 관심이 많아서 상반기의 앞에 부분입니까? 뒤에 부분입니까? 조 박사님 보시기에. 저는 2분기일 것 같습니다. 2분기. 네. 예, 그러니까 뭐 4, 5, 6월 정도는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도 어감으로는 4월도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 한미 간의 금리 차 200bp 혹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날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네,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은 극히 제한적인 데다가 또 가계부채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그러면 사실 뭐 중앙은행에서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 즉 재정정책도 오히려 긴축적이고 기업이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법인세를 조금 덜 걷는다고 해서 그거를 막 투자로 쏟아낼 것 같지도 않고 가계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인플레이션을 네. 감안해 보면 네. 그러면 내년 경제도 뭐 이렇게 쉬워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예. 1.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8. 네. 예. 아마 예. 논란이 분분할 겁니다. 예.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예. 어떤 곳은 2% 넘을 그렇죠. 거라고 보실 거고 뭐 기저 효과 같은 것들도 감안해야 되니까. 2%대로 보는 쪽도 있을 텐데 예. 제가 왜 논란이 분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해석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경제가 뭐 2.2, 2, 1.8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네. 하면 아마 연구기관들, 전망기관들,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쪽은 우리 경제 나쁘지 않다.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쪽은 아니다. 지금 어려운 거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경제가 투입할 수 있는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했었을 때 뭐 물가 급등과 같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수준. 경제 성장률. 예. 그게 뭐 기관마다 다르고 사실은 그게 방법론이 다르고 이야기하는 그 기간이 달라서인데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우리 경제가 2% 조금 넘거나 뭐 2% 전후 정도일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우리 경제 체력이 2%인데 뭐 2% 근저리에서 성장을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예, 뭐 이게 문제인가?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경제 성장률 전망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뭐 그런 거죠. 그 사실은 이 방송에서도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제가 나와서 뭐 이 종목을 사십시오. 앞으로 이쪽이 유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한 얘기가처럼 들리고 뭐 한국 경제가 올해 뭐 1점 몇, 뭐 내년에도 1.8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그래서 뭐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그래도 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한국 경제 그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것에 우리가 못 미치고 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해석은 결국은 성장률과 같은 숫자에 의해서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어느 쪽은 괜찮다라고 하면은 정책 대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뭐 정부가 굳이 네.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나요?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왜 낮춥니까? 그렇죠. 근데 돌이켜 보시면
이견이 없을 때가 있었죠. 아주 확실한 때. 그러니까 가령 코로나 이런 때입니다. 가령 경제 활동이 멈추고 실업자가 늘고 가계 소득이 막 줄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그때는 대응 조치가 확실하게 빨리 나옵니다. 그렇죠. 정부도 돈을 쓰고 예. 한국은행도 금리를 0.5까지 낮췄었죠. 그런 때는 차라리 나은데 이렇게 상황이 애매하면 그리고 의견이 엇갈리면 정책이 빨리 안 나오고 늦게 느려지죠. 나오고 예. 그리고 뚜렷이 안 나옵니다. 약하게 나오고. 특히나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아까도 제가 내년 중반쯤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기를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뭐 경기가 지금도 좋지도 않고 네. 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뭐 저는 사실은 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금리를 올렸을 때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쪽이 취약한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제 예상처럼 조만간 물가 상승률이 다시 3% 근처까지 올라가고 뭐 가계 부채는 늘고 있고 그리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금리를 네. 낮추지는 못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럼 한국은행 뭘 할 수 있지? 뭐 올리지도 못하고 낮추지도 못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이 잘 안 고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법인세 뭐 중요한 지금 이슈입니다. 엄청 줄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네. 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초에 나와서 그 재정 공백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정영진 씨께서 뭐 너무 놀라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근데 사실은 벌써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걷어들이는 수입 예. 주로 세금이죠. 쓰는 돈, 지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죠. 수지. 근데 이 수지 측면에서 보면 또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120조였거든요. 근데 올해 60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반으로 줄이지만 그래도 큰 폭의 적자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세금이 덜 거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세금이 덜 거친다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활동이 기대에 못 미쳐서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지지부진하니까. 네. 경제가 안 좋으면 개인이 소득세를 덜 낼 수밖에 없고 네. 기업이 법인세를 덜 낼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거래도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양도세, 뭐 부동산세,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이 덜 거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덜 거친다? 무엇 대비? 한마디로 세수 계획 대비 덜 거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세수 계획은 뭐냐? 세수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 지난해 1년 전쯤에 정부가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 한마디로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물가 효과를 제외한 실질 경제성장률인데 이게 물가 상승률을 더한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 얼마 벌었어 그냥 얼마 지출했어라고 하는 이런 명목 금액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만큼 성장하는가 하는 물가 효과까지 포함된 경상성장률을 예상을 해요. 네. 그런 예상을 하고 우리 경제가 내년에 경상성장률이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세금이 이만큼 거칠 거야라고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수 펑크가 나느냐.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세수 계획이 과대하게 잡혔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세수 계획은 왜 과대하게 잡혔느냐? 경상성장률이 실제보다 높게 전망되었을 가능성이 전망이 있는 겁니다. 잘못돼서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균형 재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금이 이만큼 거칠 거라는 전망하에서 이만큼 돈을 쓰겠다라고 국회 동의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조 원 세금이 거칠 것 같으니까 100조 원 예산 지출을 짜겠습니다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획이 과대했다. 세수 계획이 낙관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들어올 돈은 80조 원, 90조 원밖에 안 되는데 세출 계획은 잡혔기 때문에 돈을 100조 원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 구멍이 생기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야 되거나 네. 또는 세수 결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중요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네. 내가 내는 세금, 정부가 써줄 수 있는 돈과도 관련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세수 결손이 생기는데 돈을 더 써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빚을 더 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출연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저는 매우 중시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 재정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지금 중국 상황을 보더라도 그 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재정 건전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재정 건전성은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 올해 60조 원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가 내년에는 그렇게 되면 90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얼마 전에 정부가 실제로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돈을 잘 못 쓰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상하지 이야기일 수 않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통화정책도 금리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다고 하고 정부는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을 못 쓰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한마디로 정책 무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매크로한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사실은 미시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미시적인 대응. 한마디로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가 아니라 뭐 한은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쓰느냐. 어디다가. 네.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내가 내는 귀중한 세금 저렇게 써도 되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여전히 많거든요. 관리감도 강화해야죠. 쓰면 안 되는 데는 줄여야죠. 예, 그게 맞습니다. 관리감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높은 쪽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빚은 덜 내면서도 성장 제고 효과가 높은 연관 효과, 파생 효과가 높은 쪽에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구가 빠르게 늙고 있고 복지 수요가 있다는 거죠. 늙고 있고 네. 뭐 전체 인구는 줄고 있죠 이미. 인구가 늙고 있고 그리고 복지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정부가 이걸 좀 늘리고 싶어서 늘리고 줄이고 싶어서 줄일 수 있는 재량적인 지출의 비중이 47%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이미 예. 경직적인 한마디로 반드시 써야 되는 뭐 국방비라든가 복지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지출의 비중이 53%입니다. 그래서 여지가 많지 않다. 여지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고 예.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쌓이면 생각보다 많다. 이거는 제가 앞선 출연에서도 물가대책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주셨잖아요. 정부의 뭐 물가대책이라고 나오는 유류비 보조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얼마 안 되죠. 뭐 리터당 50원, 100원. 하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정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대책이 50개, 100개 쌓이면 50원, 100원이 100개 쌓이면 달라지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사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네.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조용조용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선 올해 우리 경제 그리고 내년 경제를 조망하는 가운데 정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1.4에서 1.1, 1.2 수준까지 하향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고요. 내년도 대체로 다 2% 초중반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2자가 아닌 1.8 정도 수준. 그런데
그 1.8의 의미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의미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나라의 경제 정책의 이른바 정책 무력증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그런 대책과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한국 경제에 대한 조망을 하셨습니다.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박사와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전망을 얘기해보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최근 들어서 중국발 위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도 제각각인데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깊이 있게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